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마이삭, 하이선, 태풍, 가을 태풍이 최근에 없다가 연달아 두 개가 지나면서 남부지방과 동해안 쪽에 많은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안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걸 이 자연 재해를 보면서 더더욱 느끼는 요즘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10년 후 부동산 어떻게 될까? 보통 1년 단위 예측도 잘 안 하고 힘든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10년 뒤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해주시려고 아마 이런 주제를 잡으셨을까요? 하여튼 기대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부동산 로드맵을 알려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광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0년 후 부동산 어떻게 될까? 이거 책 제목 같은데요? 네, 우리가 계속 너무 그 단기적인 현상에만 매몰돼 있는 것 같아서 네, 또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지금 당장 무슨 대책이 나오면 무슨 영향이 맞아요. 있고 그런 것만 보고 있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길게 한번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계속 안 좋은 시장이 안 좋은 시장에 반한 정책이 나오다 보니 그 정책의 부당함이나 정책의 잘못됨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좀 각박하게 좀 세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년 후 조금 여유 있게 우리 트렌드의 변화, 전체 사회의 변화까지 예측이 가능한 문제겠죠. 10년 후 부동산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를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그 1980년대 그 90년대 부동산을 예측할 때는 엄청난 변화가 올 줄 알았어요. 네. 90년대에 2000년대 부동산은 많은 변화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10년 후에는 큰 변화가 있을 줄 알았지만은 시간이 흘러도 사실 그렇게 크게 변화된 거는 없어요. 그러나 작은 변화라도 그게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유튜브를 하면서 쭉 말씀드렸던 게, 그런데 유튜브를 시작한 시기가 이미 강남 집값은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강남 지역과 외곽의 차별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반대로 저가 주택이 많이 뛰는 장이 올 거다. 이런 걸 주로 추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통계로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5분위로 나눴을 때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고가보다는 저가가 한 30% 이상 많이 더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몇 년 안에 단기적인 분석이고 10년 이상의 장기로 보면은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망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그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에는 사회 변화 또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광범위하게 전망을 할 수는 없고, 이 부동산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 확실해 보이는 몇몇 가지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우리 코로나 사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치고 하면서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현재 가장 높은 상태까지 도달했습니다.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저금리 상황이 당분간 또 미국에서 지속시킨다고 하니까 이 통화량 유동성이 근 100년 내에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은 결국 그 통화량이 증가하면 부동산은 가만히 있었는데 돈의 양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자산 가격의 상승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향후 10년 후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겠느냐, 조금 뛰겠느냐,
떨어지겠느냐 이런 그 설문을 받았어요. 아, 매체에서 하는 거가요? 매체에서 받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뭐 그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장기로 보면은 우상향하니까요. 예. 근데 답변을 보니까 저 혼자만 크게 뛸 거라고 답변을 했고 진짜요? 나머지 분들은 다 뭐 그냥 오를 것이다 이 정도만 답변을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산 가격의 상승이 통화량 증가 때문에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향후 10년이라는 예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과거 유튜브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도구의 발명이라면은 2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생산 방식의 혁명이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생산 방식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산업 구조가 재편돼 갈 텐데 이렇게 되면은 산업 구조 재편에 따라서 일자리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도 또는 주거지도 재편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분산돼서 나타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밀집돼서 나타나는데 최근에 좀 분명해지고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이 판교에서 이 동탄까지 이 라인으로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 행정수도 이전 지금 천도론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천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행정수도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세종시가 자리를 잡게 되면은 수도권의 확장이 예상이 됩니다. 아, 세종시까지? 예, 지금까지 우리 수도권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세종시나 대전권역까지도 한 10년 후에는 수도권으로 기능상 수도권으로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예상도 되고요. 교통망이 이미 확충이 되고 있고 확충이 정착이 됐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근데 뭐 비효율성 이런 걸 따지면 우리는 부동산만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이제는 서울과 세종 간에 뭐 제2경부가 뚫리면은 거의 1시간대 이동 가능한 때가 되니까 뭐 서울 끝에서 끝 가는 시간이나 서울에서 세종 가는 시간이 비슷해진다. 그렇게 멀지 않잖아. 한 200km 안쪽이니까. 그렇죠. 뭐 직선으로는 한 150km 정도 되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뭐 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수도권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겠고요. 또 분명해 보이는 거는 뭐 이거는 그 현대 사회의 특징이기도 한데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는 더더욱 실업 문제가 돼도 될 거고요. 실업이요? 예, 또 소득의 차별화 현상이 계속 크게 벌어질 것 같아요. 예. 이 소득 차별화는 이 부동산 쪽에는 거의 반드시 주거지의 차별화를 불러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도 뭐 그렇게 진행돼 왔지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거지는 뭐 소위 말하는 부자 동네, 뭐 서민 동네 이거는 아무리 뭐 그렇게 가고 싶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일 거라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그 SNS에 뭐 기자 출신인가 그분이 있었던 뭐 빌라 사는 아이들 아파트 와서 놀지만 지금은 이제 지역적으로 주거 형태에 따라서 벌써 그 심한 차별화라고 아이들이 느낄 만큼 사실 그렇거든요. 빌라촌은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적도는 이렇게 아파트처럼 공용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붙어있는 아이들은 저도 이제 처음에 신호할 때 그 아파트 가서 놀고 아이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공인이라는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섬뜩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방향을 지향한다는 뜻은 아닌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방향성이라고 그렇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 주택을 선택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뭐 그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세금도 높이고 여러 가지 뭐 가격에 대한 규제 또 뭐 거래에 대한 규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택 공급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규제들이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금세 또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과치가 나올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건 뭐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좌파 정부가 집권했을 때는 이런 규제들을 많이 하게 되고 최근에 독일의 사례를 봐도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임대료의 상승이라든가 주거비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지금 정부에서 해놓은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정책들이 시간을 두고 주거비 증가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가입 대상 국가 중에서 GDP 대비 주거비 비율이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전세란 제도가 이때까지 잘 버텨줘.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규제가 지속돼서 한 10년 후쯤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상위권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쩌면은 우리 이제 맞벌이 하면 한 사람의 소득이 거의 주거비로 들어가는 그런 아주 뭐 불합리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예. 한 10년 후쯤으로 본다면은 거의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나. 최근에 이 전세 대란이 일어나면서 전세가 이제 차츰 사라지게 될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 빠른 월세화를 진행시키고 네. 주거 비용 증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4차 산업혁명하고 맞물려서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의 융합 현상이 예상이 돼요. 우리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지금 보여지고 있지만은 뭐 꼭 출근을 하지 않아도 그렇죠. 크게 업무에 문제가 없는 업종들이 지금도 많거든요. 특히나 IT나 뭐 이쪽들은 뭐 더더군다나. 그렇죠. 온라인으로 다 업무가 가능하고 앞으로는 그런 업종들이 점점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주거 공간이 곧 업무 공간이 되는 그런 융합 현상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또 요즘에 그런 걸 융합하는 형태의 공급들도 증가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셨던 뭐 몇 차례 얘기하셨던 예를 들면 단순히 그 니시 마케팅 상품이라고 생각했던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거 대형 오피스텔 같은 형태 고급화 시켜서 이런 게 여기에 적용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주거와 업무 공간의 융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수임세가 많은 지역이 있고 그렇죠. 말하자면 수임세가 별로 없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적인 판단. 예, 모든 지역이 다 그렇죠. 꽉 채워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계속 주택이 부족한 상태로 갈 것 같고 그렇죠. 그 후에는 모르겠어요. 뭐 3기 신도시라든가 지금 뭐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뭐 수백만 호 짓겠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들보다도 얼마나 이제 이런 규제가 빠른 속도로 공급에 관련된 것들이 풀릴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사실 이게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는 걸 해야 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렴한 택지를 확보해서 공급해 주는 역할만 하면 얼마든지 집값은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도 왜곡해서 지금 뭐 택지를 많이 지정했다는데 처음부터 공공임대 택지 지금 지정한 걸 자꾸 수치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런 모든 걸 표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버리고 장기 비전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우리도 이게 이제 주거 쪽에서도 그렇게 가격이 크게 뛰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 기능을 되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어쨌든 이 주거하고 업무 공간이 융합됐을 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규제로서는 커버할 수 없는 네. 그런 형태의 상품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 다섯 번째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의 융합이 일어난다. 이제 일단 문제는 이제 신규 공급하는 물건들이 이제 이런 새로운 패턴의 새로운 유형의 이제 물건들이 나올 수 있다는, 좀 플렉시블한 주거 형태가 플렉시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형태로. 예. 자, 곽창석 대표님이 오늘 들려준 10년 후 부동산 어떻게 될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 또는 코로나가 장기화된 거와에 맞춰서 세계 경기가 썩 좋진 않지만 뭐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 뭐 세계 역사상 다 처음이겠죠. 이렇게 저금리가 오래되는 건. 그로 인한 통화량, 유동성이 가장 크죠.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한 시기도 없었다고 얘기할 만큼 많은 유동성이 큰 시기인데, 이럴수록 부동산 실물 자산 상승이나 자산 가격 상승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얘기 해주셨고, 두 번째는 산업구조의 변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어떤 형태로 올지, 지금 뭐 말하는 SNS 상으로 또는 이런 모바일로 펼쳐질 그런 세상이 4차 혁명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명확하게 어떤 모멘텀이 있는 4차 혁명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거로 인한 어쨌든 주거지역의 재편,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이 주거지역으로서 자리를 잡고 그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다시 재편되겠다. 예를 들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천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대전과 세종시까지 수도권의 외연 확장, 생활 확장, 이렇게 거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세 번째, 실업 문제가 이제 크게 되는 소득의 차별화가 심화될 것 같고, 소득의 차별화는 필연적으로 주거 지역의 차별화가 같이 진행될 것 같다. 네 번째, 정책적 규제 변수 강화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많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뭐 이제까지 언제 19년도까지 어느 시점에 조사해도 OECD 대비 주거비용이 가장 낮았던 이유는 젊은 분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마중물 같았던 전세라는 일종의 고유의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인위적인 전세 제도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정책들을 계속 쏟아냈다 보니 빠른 월세화가 진행돼서 주거비 증가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소득과 소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다섯 번째, 그 주거 형태의 변화인데, 이거는 이제 주거와 업무 공간의 그 융합 구조된 상품 또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모든 조건들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 또는 주거 형태 대신 지역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전국에 다 이런 형태의 융합된 형태의 상품들이 각광을 받거나 선호하진 않기 때문에 그 지역 선택은 아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까지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뭘 나오면 좀 삐져나오면 그걸 두드잡겠다고 자꾸 두드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잘하는 독일 어느 총리가 얘기했죠. 타인갭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처럼 정부의 역할은 장기적으로 계속 공공임대 말고요, 민간 택지도 민간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택지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면 그냥 시장은 순리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뭐 빠지거나 제가 오버했던 얘기 네, 없습니다. 예. 자, 오늘은 곽창석 대표님이 10년 후 부동산 어떻게 될 거라는 주제를 갖고 제가 짧게 정리 5가지 형태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 중에 아마 한두 개씩은 이제 유튜브 하시는 다른 전문가들이 또 갖다 쓰시겠죠. 뭐 쓰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얘기고 나갈 방향성이 같다면 그건 상관없겠습니다. 하여튼 뭐 비가 또 계속 온다는 예보가 잘 안 맞긴 한데 잘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또 온다 하니 각별히 안전과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에게 부동산 오늘은 10년 뒤까지 로드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